새벽 4시 44분, 기계적인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권지혁의 눈이 떠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생체 시계였다. 그의 세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감정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암막 커튼으로 완벽하게 차단된 어둠 속에서 그는 잠시 호흡을 골랐다. 1분. 정확히 1분이 지나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내면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무채색의 가구들, 그리고 먼지 한 톨 없는 유리 표면. 모든 물건은 완벽한 각도와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의 내부 혹은 수술실에 가까웠다. 벽에는 어떤 그림이나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의 온도는 정확히 41도. 그가 가장 효율적으로 잠을 쫓을 수 있는 온도였다. 면도를 하고 완벽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슈트를 입는 모든 과정은 마치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듯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거울 속의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은 그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공허했다. 그의 눈은 감정을 담는 창이 아니라 데이터를 스캔하는 렌즈였다. 그는 타인의 거짓말 숨겨진 의도, 그리고 재무제표 뒤에 숨은 부패의 냄새를 맡았다. 금융범죄수사국 FCAI 특별분석팀장. 사람들은 그를 기계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면도날이라고 불렀다. 그에게는 어떤 호칭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부를 채웠다. 그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명령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경제 부문. 기계음이 완벽한 발음으로 주가지수와 기업 동향을 보고하는 동안 그는 블랙커피를 내렸다. 설탕이나 우유는 없었다. 순수한 카페인. 그의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각성시키는 연료였다. 그의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 2개와 아몬드 1줌. 정확한 칼로리와 영양소가 계산된 식단이었다. 그는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섭취할 뿐이었다. 그의 삶에는 즐거움이나 만족 같은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가 없었다. 오직 효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전 7시, FCI 본부 건물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사무실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풍경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3개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는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다. 그의 팀원들은 오전 8시 30분이 되어서야 하나둘씩 출근했다.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세진 캐피탈 건으로 일주일째 밤샘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책상 앞을 지날 때면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이미 그들이 밤새 찾아낸 자료의 허점을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권지혁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밤샘 근무로 퀴퀴한 공기 속에서 커피 향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팀원들은 그가 나타나자마자 기계처럼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존재감은 소리 없이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그 어떤 상사보다 무서운 존재였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존재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팀장님. 박 형사 팀의 부팀장이자 가장 베테랑인 그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자금 흐름입니다. 국내에서는 완벽하게 세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적이... 권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박 형사, 7페이지 3번째 줄, 블루오션 홀딩스, 싱가포르 법인이지. 그게 왜 누락됐지? 박 형사는 당황했다. 그건 단순 투자 자문사로 확인되어서. 틀렸어. 권지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표면상으로는 자문사지만 실제 소유주는 세진 대표의 처남이야. 3년 전 이혼했지만 서류상으로만이지. 그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거래 내역을 봐. 감정에 휘둘리지 마.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권지혁은 팀원들이 감정적인 단서나 인간적인 관계에 매몰될 때마다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냈다. 그에게는 오직 사실과 데이터만이 존재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여기 블루오션 홀딩스를 경유한 자금이 홍콩의 유령 계좌로 흘러 들어갔어. 그게 스위스로 간 500만 달러야. 팀원들은 경악했다. 그들이 놓친 단 하나의 고리를 권지혁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돈의 흐름만을 믿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돈은 항상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취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었다. 그것이 권지혁의 철학이었다. 권지혁이 스크린에 띄운 자금 흐름도는 복잡한 거미줄 같았다. 수백 개의 노드가 얽혀 있었다. 돈은 감정을 따라 흐르지 않아. 돈은 이익을 따라 흐르지. 하지만 그 이익을 결정하는 건 결국 인간의 감정이야. 탐욕, 공포, 그리고 애정. 그는 애정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미간을 아주 미세하게 좁혔다. 오후 2시,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조명은 용의자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세진 캐피탈 대표는 여유로운 척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권 팀장님,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 그저 선의의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권지혁은 그의 미세한 눈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세진 캐피탈 대표가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권 팀장님, 블루오션 홀딩스는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 전 처남과는 연락도 안 합니다. 그는 권지혁이 감정적인 관계를 파고들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다른 카드를 꺼냈다. 오후 3시 15분, 홍콩 계좌, 스위스, 500만 달러. 권지혁은 한 장의 사진을 더 밀어넣었다. 이건 당신의 전 처남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스위스 사립학교에 입학하며 낸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정확히 500만 달러군요. 돈의 목적지는 당신의 탐욕이 아니라 당신의 부성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용의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용의자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당했다. 권지혁은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정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고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감정 없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형사, 마무리하지. 권지혁은 취조실을 나왔다. 복잡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기쁨이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연산이 끝났을 뿐이다. 그는 손을 씻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꼼꼼하게. 감정적인 혼란, 탐욕, 절망. 그가 매일 마주하는 것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 없이 그저 분석하고 제거할 뿐이었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부국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국장은 관자 놀이를 누르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 팀장, 방금 끝낸 건 축하하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그는 두꺼운 파일을 권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에는 단 2글자만 찍혀 있었다. 태양, 태양그룹.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 그들의 영향력은 정계재계, 심지어 언론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태양그룹의 강민호 회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로 불렸다. 그동안 수많은 검찰과 특검이 그를 노렸지만 모두가 깃털만 건드리거나 역으로 당했다. 부국장이 내민 태양 파일은 다른 사건 파일보다 훨씬 두꺼웠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태양그룹을 상대로 시도되었던 모든 실패의 기록이었다. 권지혁은 그 실패의 기록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공정위는 로비에 밀려, 특검은 정치적 압력으로 좌초했다. 모두가 강민호의 본체가 아닌 껍데기만 건드렸다. 이번 목표는 강민호 회장 본인일세. 부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윗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자네라면 다를 거라고 믿네. 자네는 감정이 없으니까. 그게 자네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부국장은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조심하게. 강민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괴물일세. 부국장은 권지혁의 평온한 반응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권 팀장, 이건 세진캐피탈 따위와는 차원이 달라. 3년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태양을 쳤다가 부장검사 옷 벗고 나갔어. 1년 전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장이 사퇴했지. 강민호는 여론을 움직이고 법을 피해가는데 도 같은 인물이야.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권지혁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그는 시스템을 이용하죠. 합법의 경계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를 잡으려면 그가 만든 시스템 자체의 결함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그곳이 바로 약점입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태양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쓸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파일의 첫 장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강민호 회장의 사진, 그의 프로필, 그리고 그동안 실패했던 수많은 수사 기록들. 그의 뇌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고 즉시 분석을 시작했다. 부국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 약점을 찾기 전에 자네 목이 먼저 날아갈 수도 있어. 이번 수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네. 자네 팀 외에는 아무도 몰라. 지원도 최소한이야. 말 그대로 자네 혼자야, 권 팀장. 그는 권지혁에게 일종의 경고이자 격려를 보냈다. 권지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라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원래 혼자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민호 회장,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수 같은 눈빛을 가진 남자. 그들은 모두 강민호를 범죄자로 접근했습니다.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포식자입니다. 그는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를 잡으려면 우리도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만든 규칙 안에서 그를 능가해야 합니다. 부국장은 그의 냉철한 분석에 감탄했다. 권지혁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자네의 첫 번째 사냥감은 뭔가? 부국장이 물었다. 권지혁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태양그룹의 화려한 미술품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예술입니다. 권지혁이 말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세탁 도구죠. 강민호는 수백억 원짜리 그림을 사들이면서 자신의 검은 돈에 가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짜 가치를 벗겨내야 합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경로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태양그룹의 방대한 자료를 거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강민호의 제국은 철옹성처럼 보였다. 수많은 법률가, 회계사,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고 수많은 예술재단을 후원했다. 언론은 그를 문화를 사랑하는 경영인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권지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자금 세탁의 흐름으로 보였다. 미술품 거래,
그것은 가격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다. 권지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태양그룹이 후원하는 수십 개의 갤러리와 재단,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다. 루미에르.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작은 갤러리였지만 태양그룹의 가장 비싼 미술품 거래가 모두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루미에르의 대표, 유하린, 20대 후반의 여성.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이력은 깨끗했다. 명문 미대를 졸업하고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쓰러진 후 가업을 이어받았다. 평범하고 깨끗하며 태양그룹의 검은 동화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의 시선이 루미에르 갤러리 대표 유아린의 사진에 다시 멈췄다. 그녀의 웃는 얼굴은 이 더러운 돈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냥의 게임에서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권지혁은 데이터를 신뢰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 여자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즉시 그 생각을 차단했다. 불필요한 변수다. 그녀는 그저 강민호가 이용하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녀가 핵심이거나 혹은 가장 쉽게 버려질 폐일 것이다. 그는 그녀를 약한 고리로 분류했다. 새벽 3시, 그는 여전히 자료를 보고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도시의 소음이 미세하게 들려왔다.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골목길, 그리고 희미한 온기. 그는 즉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정은 오류다. 오류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는 다시 루미에르 갤러리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아린, 그녀를 통해 강민호에게 접근한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였다. 그는 그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습관 동선, 그리고 그녀가 가진 약점까지. 권지혁은 몰랐다. 자신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파괴할 가장 위험한 변수라는 것을. 그는 그 미세한 경고를 무시했다. 직감은 감정의 영역이고 감정은 오류다. 그는 유아린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접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통로였다. 그는 그녀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순수함이든 혹은 그녀가 연기하는 순수함이든 그것을 역이용할 생각이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다.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논리와 데이터로만 구축된 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막 그 성의 가장 약한 문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사랑을 몰랐던 남자였다. 그리고 그 무지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었다. 권지혁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완벽한 계획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릴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권지혁의 분석은 태양그룹의 미술품 거래 내역으로 좁혀졌다. 지난 3년간 강민호 회장은 문화경영이라는 명목하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술품에 쏟아부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합법 거래였고 세무당국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 흐름의 이면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돈은 루미에르라는 하나의 갤러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세탁되고 있었다. 루미에르 갤러리.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규모는 작지만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권지혁은 갤러리 건너편의 어두운 세단 안에서 2시간째 잠복 중이었다. 그의 손에는 갤러리 대표 유아린의 파일이 들려 있었다. 28살. 미술사 석사. 아버지의 갤러리를 물려받음. 재정 상태는 2년 전까지 파산 직전이었으나 태양그룹의 후원을 받기 시작하며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권지혁에게 이 프로필은 전형적인 바지 사장의 그것이었다. 강민호 같은 거물은
절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는 깨끗하고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데 능숙했다. 유아리는 그 방패막이일 가능성이 99%였다. 그녀는 공범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뒤집었을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다. 그의 눈은 유아린의 움직임을 쫓았다. 갤러리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직원과 함께 거대한 추상화를 벽에 거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림 앞에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권지혁의 시스템은 즉각 분석을 시작했다. 저 웃음은 계산된 연기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기쁨인가? 권지혁은 차에서 내려 갤러리 근처로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갤러리 창가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비가 막 그친 뒤라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그는 갤러리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조명과 자신의 차가운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꼈다. 유아리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는 방금 건 그림 앞에 서서 턱을 그은 채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작품의 물감 질감 하나하나 붓터치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경이로움에 차 있었다. 권지혁은 수많은 용의자를 신문해왔다. 그는 인간의 가장 미세한 표정 변화로 거짓을 읽어내는 전문가였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저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저것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혹은 사랑이었다. 권지혁의 뇌가 처음으로 오류 메시지를 보냈다. 데이터가 충돌했다. 강민호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창구의 주인이 저토록 순수한 눈을 가질 수는 없었다. 만약 저것이 0이라면 그녀는 강민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만약 저것이 진실이라면 권지혁은 자신의 내부에서 생경한 감각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호기심과 유사했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불쾌한 감정이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녀가 순수하든 아니든 그녀가 루미에르의 대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다. 그는 다시 차로 돌아와 태블릿을 열었다. 유아린의 개인 신상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SNS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갤러리 공식 계정에는 그녀의 활동이 간간히 올라왔다. 그녀는 신진작가 발굴에 열정적이었고 수익금의 일부를 미술교육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선한 이미지였다. 너무 완벽해. 권지혁이 낮게 중얼거렸다. 강민호는 완벽한 방패를 골랐다. 그녀의 순수함이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막이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FCI의 권지혁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서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전략가였다. 그는 유아린이 가장 신뢰하고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위장해야 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술이었다. 그는 예술을 사랑하는 돈 많고 외로운 수집가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인 박 형사에게 연락했다. 박 형사, 나에게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막 귀국한 재미교포. 이름은 제이든 권. 직업은 IT 스타트업 M&A 전문가. 그리고 미술품에 막대한 돈을 쓰기 시작한 신흥 컬렉터. 박 형사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배경 설정에 필요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권지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갤러리를 바라보았다. 유아린이 갤러리 문을 닫고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트렌치코트 깃을 여미며 찬 공기에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태양그룹의 보호나 감시가 붙어 있지 않았다. 이것 또한 이상했다.
강민호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아무런 감시 없이 내버려 둔다고, 혹은 감시가 너무나 교묘해서 자신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다. 권지혁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유아린의 차를 뒤쫓아 그녀의 집까지 확인했다. 그녀는 오래된 빌라의 꼭대기층에 살았다. 갤러리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거처였다. 그녀의 차는 평범한 국산 세단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태양그룹의 비자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가 태양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갤러리 운영비와 신진작가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 개인의 계좌는 깨끗했다. 권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돈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유하린이라는 변수로 가득 찼다. 그는 샤워를 하며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림을 바라보던 그 순수한 열망. 그는 그것이 왜 자신을 이토록 교란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런 종류의 감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계는 흑과 백합법과 불법 데이터와 오류로만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유하린은 그 모든 경계선 위에 서 있는 회색 존재였다. 그녀는 너무나 투명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순수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권지혁은 거울 앞에 섰다. 제이든 권.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새로운 페르소나를 입력했다. 그는 자신의 냉정하고 분석적인 눈빛을 감추고 예술에 매료된 부유한 사업가의 여유롭고 호기심 많은 표정을 연습했다. 그는 완벽한 연기자이기도 했다. 수사를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존재로도 변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기는 달랐다. 그는 유아린의 순수함을 이용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고 그녀를 통해 강민호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계획이었다. 이것은 그의 수사 방식이었고 언제나 성공했다. 하지만 왜 이번에는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불편한 것일까? 그는 이 불편함을 불필요한 감정으로 분류하고 즉시 삭제했다. 유아린은 목표물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녀의 순수함이 진짜든 가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태양그룹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뿐이다. 다음 날 권지혁은 제이든 권이 되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시계를 차고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를 입었다.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고 그의 미소는 매력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준비한 완벽한 배경 스토리를 숙지했다. 그는 루미에르 갤러리로 향했다. 그는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제 창밖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조명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그곳에 유하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방문객을 맞이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갤러리 루미에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맑고 따뜻했다. 권지혁아니 제이든 권은 그녀를 마주보며 준비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작품들이 많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논리는 그녀를 목표물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가 처음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발을 내딛는 이 세계가 논리와 이성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의 늪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분석하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자신이 그녀라는 변수에 의해 완벽하게 분석당하고 해체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만난 것이다. 갤러리 루미에르의 내부는 권지혁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복잡 미묘한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과 따뜻한 색감의 조명,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각각의 고유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캔버스와 유화 물감, 그리고 은은한 커피 향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무균실 같은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유아리는 제이든 권지혁을 향해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다. 특별히 찾으시는 작품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지혁은 그녀가 자신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가 평범한 고객이 아님을 직감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야 했다. 스타일보다는 작가의 영혼이 담긴 작품을 찾고 있습니다. 권지혁은 미리 조사해둔 태양그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신진 작가의 작은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격렬한 붓터치로 표현된 폭풍우 치는 바다 그림이었다. 이 작품 에너지가 대단하군요. 작가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아린의 눈이 놀라움으로 살짝 커졌다. 대부분의 부유한 컬렉터들은 이미 이름이 알려진 작가나 투자 가치가 높은 작품에만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아직 무명에 가까운 작가의 상업성보다는 순수한 열정만 가득한 작품이었다. 그녀의 경계심이 한꺼풀 벗겨졌다.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 작가는 그녀는 그 그림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기법, 그리고 그가 겪었던 삶의 고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그녀의 설명이 아니라 설명하는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가 예술을 말할 때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그 순수한 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열정에 동조하는 척하며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제이든 권입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숫자와 코드 속에서만 살다 보니 이런 진짜 감정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 신분에 설득력을 더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아리는 그에게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과는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만나본 어떤 부류의 사람과도 달랐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권지혁은 본론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잡았다. 그는 갤러리 안쪽 가장 비싼 작품들이 전시된 VIP룸을 힐끗 보며 말했다. 이런 작은 갤러리에서 이렇게 강력한 작품들을 유치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특히 최근 태양재단과의 협업도 그렇고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질문은 감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유아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스쳤던 따뜻한 빛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작가의 진정성을 믿고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뿐입니다. 태양재단 역시 그런 안목을 그녀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갤러리 입구에 종이 차갑게 울렸다. 맑은 종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기운이 갤러리 안으로 스며들었다. 잘 재단된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 강민호 회장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였다. 권지혁의 파일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강민호의 손과 발이자 그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남자였다. 갤러리 안에 따뜻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권지혁은 김 비서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의 시스템은 즉각 관찰 모드로 전환되었다. 그는 유아린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고 두 손은 자신도 모르게 트렌치코트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김 비서님, 어쩐 일이세요? 유아린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수한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포식자 앞에 선 먹잇감의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김 비서는 제이든 권지혁을
마치 가구라도 되는 듯 무시했다. 그의 오만한 시선은 오직 유하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회장님께서 다음 주 행사에 쓰실 작품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작품이라는 단어를 마치 물건이나 상품처럼 경멸적으로 발음했다. 김비서는 유하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차질 없어야 할 겁니다, 유 대표님. 회장님께서는 실망하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유하린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VIP 룸에 걸린 거대한 그림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태양그룹의 비자금으로 구매될 수백억 원짜리 그림이었다. 권지혁은 제이든 권이라는 가면 뒤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다. 김비서의 오만함 유하린의 공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명백한 권력관계. 그의 가설은 확신이 되었다. 유하린은 공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질이었고 이 거대한 범죄의 가장 연약한 희생양이었다. 김비서는 경멸의 시선으로 갤러리를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가 사라지자 유하린은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객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표정을 수습했다. 그녀는 권지혁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잠시 예의가 없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의 가면은 완벽하게 금이 가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음을 직감했다. 원래 그의 계획은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이용해야 할 수단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권지혁은 즉시 자신의 역할을 상기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편인 척 다가가기로 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 것 같아 제가 미안하네요. 그는 아까 보았던 작은 폭풍우 그림을 가리켰다. 이 작품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분 꽤나 인상적이네요. 그는 의도적으로 김비서에 대한 화제를 던졌다. 유하린은 그 말에 움찔했지만 더 이상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중요한 고객일 뿐입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려 작품 포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필요한 데이터를 얻었다. 그는 작품값을 지불하고 갤러리를 나섰다. 유아리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만난 제이든 권이라는 남자가 자신에게 호의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김비서의 위압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권지혁은 채 올라타자마자 제이든 권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권지혁 팀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데이터를 입력했다. 목표 유할인, 상태 협박받는 중 인질, 분류 공범에서 증인 혹은 보호 대상으로 변경. 그의 임무는 태양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임무에는 유할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하위 목표가 추가되었다. 그의 완벽했던 알고리즘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유할인의 가면에서 본 균열이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논리 속에서 발견한 감정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제이든 권의 가면을 벗고 FCI 팀장의 냉철함으로 복귀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유할인의 마지막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비서 앞에서 보였던 그 순수한 공포. 그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자의 절박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수정해야 했다. 그녀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목까지 물에 잠긴 익사 직전의 상태였다. 그는 즉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다. 박 형사, 유아린의 개인 신상, 특히 2년 전 루미에르 갤러리 재정 상태를 다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 시점. 태양그룹이 개입하기 직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대출 기록, 사채 여부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날카로웠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준다. 그는 유아린이 왜 태양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필요했다. 강민호는 절대 자비로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상대의 가장 깊은 상처를 파고들어 그것을 지렛대로 삼는 자였다. 유아린의 상처는 무엇인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권지혁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모니터에는 유아린의 아버지 유 교수의 병원 기록과 과거 루미에르, 갤러리의 회계 장부가 떠 있었다. 유 교수는 2년 전 희귀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다. 엄청난 수술비와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했다. 갤러리는 이미 적자였다. 권지혁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유 교수의 수술비가 결제된 시점, 그리고 루미에르 갤러리가 태양그룹과 첫 번째 후원 계약을 맺은 시점.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설계된 함정이었다. 강민호는 유아린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갤러리의 재정 악화 과정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주요 거래처였던 화방들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은행의 이유 없는 대출 연장 거부, 심지어 갤러리 건물의 임대료 급등까지. 이 모든 불행 뒤에는 태양그룹의 자회사 혹은 그들과 연계된 유령 회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권지혁은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태양그룹은 유아린을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유아린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아버지를 병원에 묶어두고 갤러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은 뒤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그가 상대해온 일반적인 금융범죄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 자체를 파괴하는 지독하게 악랄하고 정교한 사냥이었다. 그리고 유아린은 그 사냥의 한가운데 갇힌 먹잇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FCI 팀장으로서의 정석적인 수사 계획이 떠올랐다. 프로토콜 알파 유아린에게 접근 수집된 증거, 아버지 병원비, 대남 내역 갤러리 파산 유도 정황을 제시. 그녀의 협조를 강요한다. 그녀를 내부 고발자 혹은 이중 첩자로 활용하여 강민호의 비자금 장부를 빼낸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었다. 그녀는 이미 태양그룹의 원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FCI가 그녀에게 보호라는 새로운 동아줄을 내려준다면 그녀는 기꺼이 협조할 것이다. 그녀를 미끼로 삼아 김비서와 강민호를 낚아 올리는 것. 그것이 권지혁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 그의 뇌리에서 김비서를 마주하던 유아린의 떨리는 눈동자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런 그녀에게 또 다른 거래를 제안하고 그녀를 더 위험한 맹수들의 소굴로 다시 밀어넣는 것.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임무와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낯선 감정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했다. 그는 언제나 데이터를 신뢰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데이터는 유아린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의 가슴은 그녀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 모순은 그의 완벽했던 논리 회로를 마비시켰다. 이것은 비효율적이었다. 감정적인 동요는 수사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질책하며 다시 모니터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숫자들 위로 그림을 설명하며 환하게 웃던 유하린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의 순수했던 열정, 그리고 태양의 그림자 아래서 그 빛을 잃어가던 절망. 팀장님,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유하린 관련 자료 찾으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는 권지혁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혁은 언제나 차가운 얼음 같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얼음 밑에서 들끓는 용암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권지혁은 박 형사가 내민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유하린이 태양그룹과 맺은 이면 계약서의 사본이었다. 그녀는 갤러리의 모든 운영권을 태양그룹에 위임하며 그들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었다. 사실상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월급을 받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이 계약서 원본 어디서 났지? 권지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태양그룹 법무팀에서 퇴사한 직원을 접촉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의 저작권을 빼앗는데 환멸을 느꼈더군요. 박 형사의 대답은 그가 유능한 형사임을 증명했다. 권지혁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으로 그녀를 압박할 수도 혹은 그녀를 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압박하는 대신 그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FBI 팀장으로서의 판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지혁이라는 한 남자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그는 박 형사에게 명령했다. 유하린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를 붙여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태양그룹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는 이제 단순한 증인이 아니야. 최우선 보호 대상이다. 박 형사는 놀랐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수사 계획은 어떻게 수정한다. 권지혁이 말을 잘랐다. 유하린을 미끼로 쓰지 않는다. 그녀를 이 지옥에서 꺼낸다. 그리고 강민호는 우리가 직접 잡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효율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다. 그는 태양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알고 있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유아린을 안전하게 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그가 지금 느끼는 이 낯선 감정, 이 불길한 보호 본능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그녀로 인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세계는 두 개로 쪼개졌다. 낮에는 FCI 팀장으로서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냉철한 분석가로, 밤에는 유하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비밀 경호팀의 보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불안한 관찰자로 존재했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 시스템에 유하린이라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다. 그는 이 버그를 삭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버그는 그의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갔다. 그는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 태양그룹의 복잡한 자금 세탁 구조도를 띄워놓았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태블릿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유아린의 동선 보고에 더 자주 머물렀다. 갤러리 출근, 카페, 신진 작가 미팅, 퇴근. 그녀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권지혁은 그 평온함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임을 알았다. 강민호는 권지혁이 제이든 권이라는 가명으로 갤러리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하지만 태양그룹의 정보망은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촘촘했다. 김 비서는 루미에르 갤러리에 관심을 보인 새로운 손님 제이든 권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권지혁이 심어둔 가짜 신분은 아직 유효했지만 시간 문제였다. 한편 권지혁의 수사팀은 태양그룹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루트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호가 곧 거액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자금 세탁의 경유지는 예상대로 루미에르 갤러리였다. 강민호는 곧 유하린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릴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유하린에게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권지혁은 초조해졌다. 이 감정은 그에게 생소했다. 그는 언제나 포식자의 입장에서 사냥감을 몰아붙였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유하린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휩쌌다. 그날 밤 유하린은 갤러리에 늦게까지 혼자 남아있었다. 태양그룹에서 지시한 가짜 경매 준비 때문이었다. 수백억 원짜리 작품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되고 그 차액이 강민호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유하린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중심에서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해야 했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이 계약을 받아들였지만 매일매일 영혼이 갉아먹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만났던 제이든 권을 떠올렸다. 그의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이던 눈빛. 그는 김비서 앞에서도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아주 희미한 그러나 위험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차 안에서 갤러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팀원들이 갤러리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는 비효율적이게도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유아린이 갤러리 조명을 끄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잠시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차로 향하던 순간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권지혁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남자들은 유아린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하수인들이었다. 유 대표님, 김 비서님께서 요즘 일 처리가 늦으시다고 걱정하시더군요.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유하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권지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프로토콜은 경호팀 투입을 명령했다. 경호팀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지혁의 몸은 프로토콜보다 빨랐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FCI 팀장도 제이든 권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제어되지 않은 분노 그 자체였다. 그 손 치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 앞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의 권지혁이 서 있었다. 남자들은 그를 제이든 권으로 알아보고 비웃었다. 뭐야, 이 새끼는 갤러리 손님인가 꺼져. 죽기 싫으면. 한 명이 권지혁에게 주먹을 날렸다. 권지혁은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주먹을 잡고 손목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권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기계처럼 하지만 야수 같은 분노를 담아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박살냈다. 두 번째 남자가 겁에 질려 칼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이미 그의 복부를 걷어찼고 남자가 숨을 헉 하고 내뱉는 순간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권지혁은 훈련받은 전문가였고 지금 그는 그 기술을 살이에 가까운 분노로 사용하고 있었다. 유아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신사적이고 지적이던 컬렉터 제이든 권이 아니었다. 그녀 앞에는 두 남자를 무자비하게 제압한 차갑고 위험한 맹수가 서 있었다. 그는 쓰러진 남자의 멱살을 잡고 속삭였다. 강민호에게 전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손대면 그땐 내 놈들 목숨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끝나지 않을. 권지혁은
그들을 경멸스럽게 밀쳐내고 유아린에게 다가갔다. 그는 방금 두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든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호흡을 애써 억눌렀다. 그는 유아린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유아린은 그의 손을 잡지 못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묻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는 분노에 차 있었고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한 감정에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다는 것보다 자신이 그녀 앞에서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 박 형사를 포함한 경호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쓰러진 남자들, 겁에 질린 유아린, 그리고 그들 모두를 압도하는 냉기와 분노를 동시에 뿜어내는 권지혁. 박 형사는 상황을 직감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팀장님이라는 호칭, 유아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제이든 권이라는 이름, 태양그룹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방금 그가 보여준 살벌한 폭력. 그는 컬렉터가 아니었다. 그는 경찰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녀는 한쪽의 위협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권지혁은 박 형사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유하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목이 바닥에 쓸려 붉게 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려 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의 경랑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유아린이라는 늪에 빠졌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보호 본능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공포에 공감하고 그녀의 고통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감정 회로가 그녀로 인해 녹아내리다 못해 폭발해버렸다. 권지혁은 두려웠다. 강민호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이 감정이 두려웠다. 이 감정은 유아린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고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하기는커녕 더 끔찍한 위험 속으로 끌어들였음을 깨달았다. 사랑을 몰랐던 남자는 그렇게 가장 격렬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감정의 늪에 발을 내디뎠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공기를 찢으며 다가왔다. 박 형사가 부른 경찰이 아니었다. FCI의 후속 지원팀이었다. 권지혁은 엉망이 된 골목길 공포에 질린 유아린.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득한 분노의 잔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위장작전은 산산조각 났다. 박 형사, 현장 정리해. 권지혁의 목소리는 다시 감정이 제거된 얼음 같은 팀장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저놈들, 태양그룹의 경고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닫게 해줘. 병원으로 이송하되 우리가 통제 가능한 곳으로. 그리고 경찰 기록은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 형사는 쓰러진 남자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지혁의 살벌한 일 처리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권지혁이 유아린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 차가운 기계의 눈에 처음으로 혼란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유아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제이든 권이라는 신사는 없었다. 오직 팀장님이라는 낯선 호칭과 방금 전의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통제불능의 분노만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팀장님,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갤러리에 온 것도 내 그림을 산 것도 전부 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강민호라는 거대한 괴물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는데 결국 또 다른 괴물의 소나기에 잡힌 기분이었다. 권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거수호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이 상황에서 변명에 불과했다. 그의 폭력은 그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더 큰 위험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차에 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 아리랴서래. 그는 거의 방광제로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유아리는 저항했지만 방금 두 남자를 제압한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차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두 사람의 극도로 불안정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권지혁은 즉시 안전가옥으로 차를 몰았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강민호 회장의 펜트하우스. 김비서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권지혁에게 처참하게 당한 두 명의 부하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들의 팔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공포로 인한 격려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고작 여자 하나 처리하라고 보냈더니 웬 컬렉터 나부랭이한테 둘 다 이 꼴이 돼서 돌아왔다. 강민호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루함과 격렬이 섞인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수백억 원짜리 현대 미술품을 감상하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그놈, 제이든 권이라는 놈이었습니다. 갤러리에 몇 번 드나들던 잡니다. 그런데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격투술이 전문 요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놈이 유할인 그 계집 때문에 눈이 돌았습니다. 우리 애들 팔을 부러뜨리면서 회장님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손대면 목숨으로 안 끝난다고. 강민호의 와인잔을 돌리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제이든 권, FCI에서 내 뒷공무니를 캐고 다닌다는 기계놈의 냄새가 나는데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김 비서, 그 제이든 권이라는 놈 당장 신원 확인해. 뼈와 살을 다 분리해서라도 그놈이 누군지 알아내. 태양그룹의 정보망은 FCI 못지않았다. 단 몇 시간 만에 제이든 권이라는 위조신분 뒤에 숨은 실체가 드러났다. 강민호의 책상 위에 권지혁의 프로필이 올라왔다. FCI 특별분석팀장. 별명 기계. 감정이 없는 완벽한 수사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자. 강민호는 권지혁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기계 감정이 없다고 그런데 고작 여자의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내 개들을 물어뜯어. 그는 너무나 즐겁다는 듯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권지혁 같은 부류를 경멸했다. 정의감에 불타는 원칙에 목매는 멍청이들. 회장님, 권지혁입니다.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갤러리 루트는 일단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강민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아주 재밌어졌어, 김 비서. 완벽한 기계에 녹이 세우는 것만큼 볼만한 구경거리가 없지 말았대. 강민호의 눈에 오만하고 잔인한 빛이 떠올랐다. 그는 권지혁이 유할인에게 감정적으로 엮였다는 것을 즉각 간파했다.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았다.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 그 기계놈이 감히 내게 경고를 해줘야 그 경고 아주 비싼 값으로 되돌려주지.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루미에르 갤러리 가짜 경매 일정 앞당겨 바로 다음 주에 진행해. 하지만 회장님 권지혁이 그래서 더 재밌는 거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경매 유할인이 직접 진행하도록 해. 모든 서류에 걔 사인을 받아.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팀장님도 초대하는 거야.
구경하라고.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계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고장나지. 스스로 과열돼서 폭발해버린다고. 난 그놈이 제 발로 내 함정에 걸어 들어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유아리는 이제 단순한 세탁기가 아니야. 그 잘난 기계를 잡을 아주 훌륭한 미끼가 될 거다. 그것이 적대자 강민호의 수였다. 그는 권지혁의 약점을 확인하자마자 그 약점을 향해 가장 잔인한 칼을 겨누었다. 그는 유아린을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밀어넣어 권지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유아린을 보호하려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옥죄는 올가미가 될 터였다. 한편 FCI 안전가옥에 도착한 권지혁은 태블릿을 통해 긴급 보고를 받았다. 태양그룹이 경매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겼다는 소식이었다. 권지혁의 얼굴이 굳었다. 젠장, 그는 강민호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유아린을 미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사랑의 늪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함정이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차가 도시에 불빛을 가르며 비밀스러운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은 FCI가 운영하는 수많은 안전가옥 중 하나였다. 내부는 깔끔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권지혁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쇠사슬처럼 유아린의 신경을 올감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방금 전의 폭력과 팀장이라는 호칭, 그리고 자신을 속인 이 남자를 이해하려 애썼다. 앉아.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목에 난 찰과상을 소독하려 할 때였다. 손대지 마. 유아린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도 강민호랑 똑같아. 날 속이고 이용했어. 권지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비난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달라. 뭐가 달라? 유아린이 절규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 목숨을 담보로 날 협박했고, 당신은 제이든 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에게 접근했어. 내 동정심을 사고 내 정보를 빼내려고. 결국 당신도 날 미끼로 쓸 생각이었잖아.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처음에 프로토콜 알파는 그랬다. 권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당신이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 당신을 보호하려고. 이게 보호야. 그녀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들어보였다. 당신 때문에 그들이 날 찾아왔어. 당신이 내 주변을 맴도니까 강민호가 날 더 압박한 거라고. 당신은 날 구한 게 아니라 지옥불로 밀어넣은 거야.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절규는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이미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었다. 그의 감정은 그녀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적에게 그녀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표적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이 통제불능의 감정에 절망했다. 그때였다. 쿵둔탁한 소리와 함께 안전가옥의 현관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권지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기계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박 형사. 그가 이어피스에 속삭였지만 대답은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쿵쿵쿵. 이번에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전문적인 파쇄 장비가 문을 부수고 있었다. 젠장. 권지혁은 유아린의 팔을 잡아 끌어 방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뭐야. 강민호가 보낸 놈들이야. 여긴 뚫렸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유아린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절박했다. FCI의 공식 안전가옥이
이렇게 빨리 노출될 리가 따위 없었다. 내부 배신자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개입되어 있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박살났다.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괴한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아까의 불량배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된 강민호의 사병 애쉬빙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유할인의 납치 혹은 두 사람의 제거였다. 권지혁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유할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테이블을 엎어 엄폐물로 삼았다. 괴한들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였다. 권지혁은 허리춤에서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는 FCI 팀장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여자를 지키는 야수였다. 그의 분노는 차갑게 제어되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정확하게 계산했다. 적은 넷. 그는 두 발을 쏘아 조명을 박살냈다. 암흑 속에서 괴한들이 잠시 주춤했다. 권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총성이 울리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적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유아리는 귀를 막고 웅크린 채 이 지옥 같은 총격전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녀가 보았던 제이든 권도, 냉철한 권 팀장도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훈련된 살인 병기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 처절한 사투 속에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지금 자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일어나 권지혁이 외쳤다. 그는 마지막 남은 적을 제압하고 유할인을 잡아 끌어 비상계단으로 내달렸다. 안전가옥은 완전히 노출되었다. FCI 네트워크 전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박형석에 짧은 메시지만을 남겼다. 배신자다. 나를 찾지 마. 할인 씨는 내가 지킨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무섭게 질주했다. 유아리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경찰서는? 경찰도 믿을 수 없어. 권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차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스며들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곳은 권지혁의 개인 공간. 일장에서 보았던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하게 통제된 그의 성이었다. 그는 유할인을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좁은 공간, 방금 전의 총격전에서 묻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땡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렸다. 집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권지혁이 조명을 켜자 차가운 대리석과 무채색의 가구들이 드러났다. 유할이는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 압도당했다. 여긴 내 집이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만 아는 곳. 그는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긴장이 풀리자 유할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움츠러들었다. 오지마, 당신. 무서워. 그녀의 눈에는 방금 전에 그가 적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하던 그 괴물이 아직 남아있었다. 권지혁은 멈춰 섰다. 그녀의 공포는 정당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말았다. 그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힘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먼지를 내려다보았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그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 내 세계는 위험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난 당신을 이런 곳에 끌어들여서는 안 됐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난 감정 같은 거 믿지 않았어. 모든 건 데이터고 분석일 뿐이었지.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기계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절박함과 고통, 그리고 그가 평생 부정해온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며 웃던 당신을. 그리고 모든 게 변했어. 이것은 그의 고백이었다. 그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난 이제 수사관으로서 어줄 수 없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강민호가 당신을 노리고 있고 난 당신을 지켜야 해. 유아리는 울음을 그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의 총격전보다 더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존재가 그가 그녀를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사랑보다 더 무거운 진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그녀에게 떨어져 버린 것이다. 유아리는 권지역의 펜트하우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젯밤의 총성과 화약 냄새는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 옆에서 소파도 아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기대어 밤새 자신을 지켰던 남자의 존재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잠들지 못한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경계심은 풀리지 않은 듯했다. 어젯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을 만나 모든 게 변했다고.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 그 고백은 그녀의 공포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 공포의 성질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호의 인질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권지혁이라는 감정을 몰랐던 남자의 유일한 변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수사관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위해 살인도 불사할 남자였다. 이 모순된 존재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권지혁이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즉시 유아린에게 고정되었다. 괜찮아. 어젯밤과 같은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그 안에 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우린 도망쳐야 해요.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뇌는 밤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다. 도망치는 건 강민호가 원하는 거야. 우리가 숨으면 그는 당신 아버지를 이용해 당신을 다시 끌어낼 거야. 혹은 우리 둘 다 찾아내서 제거하겠지. 그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그의 말이 맞았다. 강민호는 포식자였다. 먹이가 도망치면 더 집요하게 추격할 뿐이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유하린의 목소리에 다시 절망이 어렸다.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정교한 계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우리가 먼저 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요? 강민호는 내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엮였다는 걸 알았어. 그는 그걸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겠지. 좋아. 그 약점을 함정으로 만들 거다.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사랑은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의 차가운 정밀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아린을 지킨다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의식이 생기면서 그의 모든 논리 회로는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재편성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정의 구현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 하는 사냥꾼이 되었다. 전략적 도박. 권지혁이 말했다. 강민호는 당신을 미끼로 날 잡으려 할 거야. 특히 그가 앞당긴 가짜 경매. 그게 무대지.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는 척할 거야. 그는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떠올랐다. 유하리는 그의 계획을 들으며 숨을 죽였다. 내가 갤러리로 돌아가라고요. 그 괴물들한테. 그래. 권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필요해, 하린 씨.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당신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네, 파트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젯밤과 달리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견고하고 뜨거웠다. 당신은 강민호에게 겁에 질린 척 접근해야 해. 내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살려달라고 빌어. 그리고 내가 준 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야. 권지혁이 태블릿에 띄운 것은 태양그룹의 자금 세탁 루트 중 하나였다. 이건 가짜 장부야. 하지만 강민호가 진짜라고 믿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었어. 당신은 이걸 내가 이 장부를 노리고 당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경매 당일 내가 이 서버를 해킹할 거라고. 유아리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럼 진짜는요? 권지혁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강민호가 모든 병력을 그 가짜 서버로 집중시키고 당신과 나를 잡기 위해 경매장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때 내 진짜 팀은 그의 심장을 칠 거야. 그의 진짜 목표는 루미에르 갤러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꼴이었다. 그의 목표는 강민호의 개인 금고이자 태양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코어 서버.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존재조차 몰랐던 스위스 지하 벙커에 숨겨진 서버였다. 권지혁은 그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다. 유아리는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권지혁의 목숨까지 건 도박이었다. 만약 강민호가 속지 않거나 그녀의 연기가 어설프다면 둘 다 죽는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앞에서. 거짓말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권지혁은 그녀의 뺨을 감쌌다. 할 수 있어. 당신은 강민호가 잃어버린 것을 가졌으니까. 당신은 그가 경멸하는 진심을 연기할 수 있어. 당신의 공포는 진짜였으니까. 그걸 무기로 써. 그의 눈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유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어렸던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이 도박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 역시 늪에 빠진 그를 구하기 위해 함께 늪으로 걸어 들어갔다. 권지혁은 즉시 박형석의 비밀리에 연락했다. FCI 내부망이 아닌 그만이 아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였다. 박 형사, 내부 배신자가 있어. 지금부터 내 지시만 따라. 팀원들, 믿을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스위스 벙커, 좌표 보낸다. 준비해. 박 형사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권지혁의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다. 팀장님, 무사하십니까? 유하린 씨는. 그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작전의 핵심이다. 강민호의 시선을 내가 경매장으로 돌릴 테니 자네는 놈의 심장을 멈춰. 작전은 시작되었다. 유아리는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녀는 일부러 허름한 모습으로 공포에 질린 채 태양그룹 본사 근처에 나타났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비서님, 살려주세요. 그 남자가 괴물이에요. 김 비서는 즉시 그녀를 강민호 회장 앞으로 데려갔다.
강민호는 돌아온 먹잇감을 보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 기계놈한테서 도망이라도 쳤나. 유하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그 사람이 이상한 장부를 찾고 있어요. 경매날. 그걸 노린다고 그녀는 권지혁이 알려준 가짜 정보를 흘렸다. 강민호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유하린이 내민 가짜 서버 접속 로그, 권지혁이 조작한 를 보고는 확신했다. 권지혁이 정말로 그 서버를 노리고 있으며 유하린은 그저 겁에 질려 배신한 것뿐이라고. 멍청한 기계놈. 감히 내 금고를 넘봐. 강민호는 유하린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에 갤러리에 감금했다. 그리고 경매 당일 권지혁을 잡기 위해 모든 경호 인력과 해킹 방어팀을 갤러리와 가짜 서버 주변에 집중시켰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든 거대한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유아린의 위치 추적기가 그녀가 안전하게 갤러리에 감금되었음을 알려왔다. 그녀는 미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그는 유아린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자신의 약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전략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변수였다. 그의 냉철한 논리는 이제 그녀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감정과 결합하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전략적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거대한 지휘본부로 바꾸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채웠고 태양그룹의 네트워크 지도와 경매장 도면, 그리고 유아린의 위치를 나타내는 GPS 신호가 깜박였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단 1초도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는 강민호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킬 바이러스를 직접 코딩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의 전략은 2중 3중으로 얽혀 있었다. 만약 박 형사의 스위스 공격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플랜 B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강민호가 경매장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킬 때 그는 유령처럼 그곳에 잠입할 계획이었다. 유아린을 구출하고 동시에 현장에서 강민호의 불법 거래 증거를 확보한다.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방탄 슈트를 점검하고 특수 제작된 소형 폭발 장치와 권총을 챙겼다. 그는 더 이상 FBI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유하린을 만나기 전에 그였다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감정은 그의 모든 행동 강령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잠시 모니터에 떠있는 유하린의 위치 신호를 바라보았다. 붉은 점. 그것은 그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적진 한가운데서 그를 믿고 버티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그녀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한편 루미에르 갤러리 VIP 룸에 감금된 유하린은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문 밖에는 강민호의 경호원들이 버티고 섰다. 그녀는 권지혁이 준 초소형 통신 장치를 귀에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겁에 질린 연기를 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경멸의 눈으로 유하린을 훑어보았다. 내일이 경매다. 회장님께서 내년 연기 덕분에 기분이 좋으시다. 그 권지혁이란 놈이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들 테니까. 그는 유하린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전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유하린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김 비서조차 그녀가 정말로 권지혁을 배신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양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던 연약한 갤러리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파트너였고 이 지옥 같은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경매 시작 6시간 전, 권지혁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박 형사와의 마지막 통신을 점검했다. 스위스팀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팀장님. 놈들의 방화벽, 예상대로 가짜 서버 쪽에 몰려 있습니다. 여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권지혁은 유하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하린 씨, 지금부터 통신을 끊는다.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버텨줘. 유하린의 귀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귀의 장치를 껐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혼자였다. 권지혁은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고 펜트하우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논리와 새로 태어난 뜨거운 감정, 그리고 유하린의 용기를 걸고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다. 강민호는 완벽한 기계가 사랑에 빠지면 고장난다고 했지만 그는 틀렸다. 기계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권지혁은 경매장으로 향하는 지하 통로를 통해 움직였다. 그는 FCI의 정보망이 아닌 자신이 수년간 개인적으로 구축해온 뒷세계의 루트를 이용했다. 이것 또한 그의 전략적 도박의 일부였다. 그는 FCI 내부에 배신자가 누구인지 아직 몰랐기에 공식적인 지원은 독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유아린을 향한 감정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늪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촉매제였다. 그는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공포, 그리고 그녀의 용기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성가신 파리를 잡기 위해 거대한 거미줄을 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잡으려는 것이 파리가 아니라 거미줄을 태워버릴 불을 품은 독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독수리에게 날아오를 이유를 준 것이 바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유하린이라는 사실을. 모든 판은 짜였다. 유하린은 적진의 심장에서, 박 형사는 스위스의 지하 벙커 앞에서, 그리고 권지혁은 어둠 속에서 경매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세 개의 칼날이 동시에 강민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권지혁의 가장 위험한 전략적 도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루미에르 갤러리는 하룻밤 사이에 강민호의 오만함을 과시하는 요새로 변해 있었다. VVIP들만 초대된 비밀 경매. 겉으로는 태양그룹의 문화 후원을 위한 자선 행사였지만 그 이면은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단 몇 분 만에 합법적인 예술품 거래로 둔갑시키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갤러리 내부에는 우아한 음악이 흘렀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유아린은 무대의 중심 경매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것은 죄수복처럼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의 귀에는 권지혁의 통신장치 대신 김 비서가 채워준 감시용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미끼였다. 갤러리 2층 방탄 유리로 차단된 VIP 룸에서 강민호가 와인잔을 들고 이 모든 연극을 감상하고 있었다. 시작해. 김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유아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관객석을 훑어보았다. 모두가 이 사기극의 들러리였다. 그리고 어딘가에 권지혁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작품입니다. 그녀가 문제의 가짜 그림을 소개했다. 시작가는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강민호의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방탄유리 룸에서 가짜 서버의 모니터링 화면을 주시했다. 권지혁이 언제쯤 미끼를 물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호가 주시하던 가짜 서버가 아니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스위스 벙커의 코어 서버와 직결된 별도의 태블릿. 그 화면이 새빨갛게 변하며 치명적인 침입 브리치. 경고를 띄웠다.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뭐야? 이게 그의 모든 방어막은 가짜 서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부는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스위스 현지 시각 새벽. 박 형사의 팀이 굳게 닫힌 벙커의 문을 폭파하고 그의 모든 비밀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유아린의 연기와 권지혁의 도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중의 함정으로 끌어들인 정교한 연극이었음을. 저 계집애가, 그의 오만한 미소가 짐승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인터컴을 움켜쥐고 고함을 질렀다. 김비서 당장 유아린을 잡아 죽여도 상관없어. 그리고 권지혁 그놈이 이 안에 있다. 갤러리를 폐쇄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막아. 강민호의 명령이 떨어지자 우아했던 갤러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음악이 끊기고 모든 출입문이 쇠붙이 마찰음을 내며 폐쇄되었다.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던 강민호의 전술팀 요원들이 검은색 총기를 꺼내들고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VVIP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할인 애씨, 김 비서가 단상으로 뛰어오르며 유아린의 머리채를 움켜쥐려던 순간이었다. 쾅갤러리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폭발음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원들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천장의 환풍구에서 한 남자가 검은 그림자처럼 뛰어내렸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VVIP들의 혼란 속으로 착지했다. 그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유아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할인 씨 피해, 그가 외쳤다. 요원들의 총구가 그에게로 향했다. 권지혁은 총알보다 빨랐다. 그는 테이블을 방패 삼아 구르며 가장 가까운 요원의 다리를 꺾어버렸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공간에는 민간인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는 요원의 총을 빼앗아 총알을 제거한 뒤 그 총 자체로 다른 요원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매 타격은 뼈를 부수는 치명적인 위력을 담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냉철하게 통제하며 오직 유아린에게 접근하는 모든 위협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이것은 그가 FCI에서 배운 분석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과거에 묻어두었던 더 어둡고 깊은 곳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었다. 유아린은 이 지옥 같은 광경 속에서 단상 밑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자신을 위해 괴물이 되어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녀는 단상 옆에 있던 강민호가 가장 아낀다는 수억 원짜리 도자기, 조형물을 집어들었다. 김비서 줘, 그녀가 소리쳤다. 김비서가 권지혁을 향해 총을 겨누던 순간이었다. 유아린은 조형물을 김비서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조형물은 빗나갔지만 김비서의 시선을 돌리기엔 충분했다. 이런 그 찰나의 순간 권지혁은 김비서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벽을 박차고 날아올라 김비서를 덮쳤다. 두 남자가 격렬하게 뒤엉켰다. 김비서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권지혁의 움직임에는 이성을 넘어선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김비서의 팔을 꺾고 그의 총을 빼앗아 분해해버렸다. 끝났어. 권지혁이 김비서의 목에 팔을 감고 속삭였다.
바로 그때 그의 이어피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서버 확보했습니다. 강민호의 10년 치비자금. 원본 전부 다운로드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지혁은 김 비서를 기절시키고 유하린에게 달려갔다. 갤러리 2층 VIP 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호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는 비밀 통로를 향해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다. 권지혁은 단상 아래 떨고 있는 유하린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린 씨, 괜찮아. 내가 왔어. 그녀는 그의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갤러리에 폐쇄된 정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눈부신 불빛과 함께 무장한 FBI 요원들, 박 형사가 이끄는 과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권지혁 팀장님, 용의자 강민호의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비밀 통로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박 형사의 팀에게 포위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두 손을 들었다. 권지혁은 유아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폭풍은 지나갔다. 갤러리 루미에르의 깨진 유리 조각 위로 FCI 요원들의 플래시 불빛과 경찰의 경광등이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우아했던 경매장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VVIP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조사를 받고 있었고 강민호의 검은 전술팀 요원들은 모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권지혁은 유아린을 부서진 단상 기둥에 기대어 앉혔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전술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덮었다.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자 격렬한 격투 중에 입은 타박상과 찢어진 상처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구급대원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저어 막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하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아. 하린 씨, 다친 데 없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박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에 강민호 회장을 직접 연행하며 그들 앞을 지나갔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오만한 눈은 증오로 이글거리며 권지혁에게 고정되었다. 권지혁, 내 놈, 완벽한 기계인 줄 알았더니 강민호는 경멸을 담아 유아린을 곁눈질했다. 고작 저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놈의 모든 것을 걸어 어리석은 놈. 그는 권지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려 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아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지. 권지혁이 말했다. 감정은 약점이 아니야. 당신 같은 괴물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무기다. 강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자신이 경멸했던 그 감정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박 형사가 권지혁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팀장님, 스위스 서버 원본 데이터 본부로 전송 완료했습니다. 태양그룹의 지난 10년간의 불법 비자금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는 권지혁의 상처와 유하린을 번갈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부 배신자도 체포했습니다. 그놈이 안전가옥 위치를 유출한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지혁은 그제야 긴장의 끈을 놓았다. 그는 유아린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갤러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오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었다. 강민호 회장의 스위스 비밀 서버에서 나온 데이터는 정계와 재계의 추악한 커넥션을 낱낱이 드러냈다. 수십 명의 고위 공직자와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그것은 권지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감행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다. 언론은 이 거대한 수사를 지휘한 FCI, 특별분석팀에 주목했지만 권지혁은 스포트라이트 뒤에 머물렀다. 그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복귀했다. 그는 여전히 FCI의 가장 유능하고 냉철한 기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팀원들은 알았다. 그들의 팀장님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는 것을. 그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블랙커피만 놓여 있지 않았다. 가끔은 따뜻한 라떼가 놓여 있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창밖에 스카이라인을 무시하지 않았다. 아주 가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곤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태양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유하린의 아버지 유 교수는 안전하게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루미에르 갤러리는 태양그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권지혁은 그날 일과를 마치고 갤러리를 찾았다. 여전히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차림이었다. 갤러리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생기 넘치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비자금을 위한 가짜 그림은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열정을 가진 신진 작가들의 작품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유하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그림을 사랑하는 순수한 눈빛으로 한 젊은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양의 그림자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되찾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루미에르 그 자체였다. 그녀가 권지혁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처음 제이든 권으로 접근했을 때 보았던 계산되지 않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갔다. 갤러리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가 바라보던 그림 앞에 섰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은 강이 녹아내리며 새싹이 돋아나는 해빙기를 그린 작품이었다.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좋은 그림이군. 그가 낮게 말했다. 유하린이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온기가 전해지자 더 이상 얼음 같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데이터와 무기만을 쥐었던 그의 손이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붙잡았다. 그는 문득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문장을 떠올렸다. 사랑을 몰랐던 남자. 그는 사랑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웃었다. 그것은 늪이 맞았다. 하지만 그를 파멸시키는 죽음의 늪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수십 년의 겨울을 녹여버린 생명의 늪이었다. 그가 평생 부정하고 제거하려 했던 그 감정이 결국 그를 구원한 것이다. 권지혁은 더 이상 완벽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알게 된 살아있는 남자였다. 그는 그녀와 함께 따뜻한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의 긴 해빙기가 마침내 끝났음을 느꼈다.